자, 근육학 강의 1강과 2강에서는 골격 근육의 수축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수축을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골격근이 1형과 2형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3강에서는 그 골격근이 수축을 해서 외부에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골격근의 수축 역학이라고 얘기하고 이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학의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머리에서 운동을 명령을 할 때 운동신경을 통해서 운동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운동신경이 수축할 수 있는 단위가 가장 최소의 운동 수축의 역학이겠죠. 이 하나의 운동신경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힘을 운동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단위의 정의는 운동신경 하나에 그 말단에 있는 터미널,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근섬유들의 합, 운동신경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근섬유들의 합을 운동 단위라고 합니다. 운동 단위는 크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안근 같은 경우에 안구로 움직이는 근육 같은 경우에 운동신경 하나에 3개 정도의 가지가 있고 거기에 근섬유가 3개 정도 아주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대퇴근이나 아니면 이 기립근, 척추 근육 같은 경우에는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 하나에 100여 개의 가지가 있고 거기에 근섬유가 100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운동을 만들어내겠죠. 또 근육의 성장과 발달상에 어떤 형의 1형이냐 2형이냐를 구분짓는 것은 운동신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운동신경에 달려있는 근섬유들은 다 같은 형이라는 거죠. 운동 단위에 달려있는 근섬유는 그게 3개건 100개건 간에 그 운동신경, 하나의 운동신경에 달려있는 거는 1형이든지 2형이든지 한 가지 근육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잠시 보게 되면 제일 왼쪽 그림에 보면은 3가지 운동신경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3가지 운동신경은 2개 또는 3개의 근섬유에 연결이 되어 있죠. 요거 하나하나를 운동 단위라고 하고 각각의 운동 단위는 같은 형의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걸 좀 더 도식화해서 하나의 근육 덩어리로 구성을 했는데 하나의 근육 덩어리에는 여러 개의 근섬유, 합포체가 있고 그 합포체 근섬유 하나하나에 운동신경의 말단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여러 개의 운동신경이 운동 단위들이 활성화되면은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이미터가 큰 운동신경과 작은 운동신경을 특징을 살짝 보여준 겁니다. 큰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 큰 운동 단위를 구성하고 있죠. 터미널 가지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근섬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좀 더 큰 자극이 와야지 수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운동신경의 전도성은 높기 때문에 명령이 일어나면 빨리 근육에 전달이 돼가지고 수축을 이룰 수 있지만은 상당히 큰 자극이 와야지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신경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의 개수가 적고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잘 활성화되지만 컨덕션 벨로시티는 낮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운동 단위가 하나의 활동 전이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연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운동 단위에서 한 개의 활동 전이로 그 소속되어 있는 근섬유가 수축하는 게 연축입니다. 1형 근육은 서근이라고 그랬죠. 교차다리 주기가 천천히 돌기 때문에 액틴과 미오신이 붙어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연축의 기간이 좀 깁니다. 반면에 2형 2X 같은 경우에는 연축이 좀 짧습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서근인 솔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솔레우스 안에는 일형 근육이 많다는 거, 일형 근섬유가 많다는 거죠. 수축 기간이 상당히 길고 가스트릭림미어스 같은 경우에는 수축 기간이 굉장히 좀 더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운동 단위에 의해서 하나의 활동 전이에서 발생되는 연축은 실제로는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육을 수축시키라고 명령을 할 때는 하나의 활동 전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활동 전이를 복합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운동신경에서 운동 단위에서 여러 개의 활동 전이가 일련으로 따르륵 하고 가게 되면은 그 와중에서는 시간 가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하나의 운동 단위들이 시간이 점점 짧아져 가지고 가중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톱니바퀴 모양이 남아 있으면 불완전 강축이라고 그러고 톱니바퀴가 모양이 없어져 가지고 편편하게 되면 완전 강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우리가 보통 보는 수축의 모습은 골격근의 수축의 모습은 완전 강축의 모습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한 개의 트위치 연축이 좀 넓은 시간 간격으로 발생을 한다면 운동 명령이 나온다면은 연축 상황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가까워지면 시간 가중이 형성이 되면서 수축의 수축력이 얹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불완전 강축의 모습이고 완전 강축의 모습입니다. 활동 전이의 듀레이션은 5ms 정도라고 했습니다. 흥분 수축 연결해서 칼슘 신호로 바뀌면 이게 좀 더 증가하고 이 칼슘 시그널이 교차다리 주기로 들어가면 이게 더 증가합니다. 이 반응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간 강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신호 전달이 되면서 반응 기간에 증폭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는데 완만한 수축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완전 강축이 일어났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연축에서 나오는 최대 강도보다 강축이 일어난 다음에 최대 수축력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초기에 사용되는 힘은 근육 내에 있는 수동 저항력, 수동 탄성력을 먼저 상쇄하고 그 다음에 능동 수축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중 현상이 하나의 운동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은 여러 개의 운동 단위가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가중 현상도 있겠죠. 이걸 공간 가중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운동 단위가 동원되는 그런 현상, 이거를 동원, 운동 단위의 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골격근 하나로 움직일 때는 시간 가중도 있지만은 여러 운동신경이 같이 하면서 동원에 참석해서 공간 가중 현상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X라는 운동 단위와 Y라는 운동 단위가 서로 각각 5개, 7개의 근섬유를 갖고 있는 운동 단위인데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면은 12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12개의 운동 섬유가 같이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먼저 동원이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대퇴근에 운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도 속도는 좀 느리지만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 1형 근육이 먼저 수축을 합니다. 1형 근육에는 많아야 수십 개 정도의 근섬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낮은 칼슘에서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흥분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활성이 되고 먼저 수축이 일어나고 먼저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힘이 필요하다면은 2형 근육의 운동 단위들이 수축을 해서 큰 장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공간 가중 현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운동 단위들이 있는데 그 안엔 1형도 있고 2형도 있고 여러 운동 단위들이 동원이 되어 있죠. 수축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수축에 참여를 하냐면은 항상 같은 운동 단위가 계속 활성화되고 놀고 있는 애들은 계속 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수축과 이완을 서로 교대로 합니다. 이것을 운동 단위의 비동시성 동원, 비동시 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수축한 단위들이 쉬면서 다시 ATP를 합성을 해가지고 다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피로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이런 비동시 동원을 사용합니다. 또 근피로의 저항성을 보이는 1형 근육이 먼저 근육 수축에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단위 2형 근육의 운동 단위가 그 다음에 수축에 동원이 되는 것도 근피로에 대한 저항을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장력이 발생합니다. 이완됐던 근육이 장력이 발생해서 근육이 단단해지죠. 자, 장력이 발생했을 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고 짧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짧아지는 것을 또는 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등장 수축이라고 하고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등척 수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축을 하면 근육 길이가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형 골격을 세워놓으면은 딱 위에서 놓는 순간에 골격이 무너지죠. 하지만 우리 몸이 서 있는 거는 근육들이 그 골격들을 하나하나 다 장력을 가지고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풀어지면은 쓰러지겠죠. 실신입니다. 몸이 계속 서 있다는 것은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고 있지만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등척 수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등장 수축을 하면은 힘을 주면은 아령을 들거나 하면은 수축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거는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길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양동이를 들고 있는데 이 양동이가 3kg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바이셉스에 3kg의 힘을 주고 있으면 3kg 장력을 주고 있으면은 근육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등척 수축입니다.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퍽 펴지겠죠. 자, 반면에 근육의 바이셉스에 2kg 정도의 부하만 준다면은 서서히 내려갈 겁니다. 부하가 3kg이기 때문에 수축은 줬지만은 바이셉스의 길이는 점점 늘어나는 편심 등장 수축이 일어납니다. eccentric isotonic contraction입니다. 반면에 수축 장력을 5kg를 주게 되면은 2kg만큼 남게 되죠. 부하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은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동심 등장 수축, concentric isotonic contr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의 그림을 통해서도 등척 수축과 등장성 수축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팔굽혀펴기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팔굽혀펴기의 기본 자세에서 트라이셉스에 힘을 안 주고 있으면은 몸이 퍽 하고 바닥에 부딪히겠죠. 자, 기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트라이셉스에는 등척 수축을 하고 있다가 몸이 내려간다, 방바닥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은 등척 수축에 들어있는 트라이셉스의 힘을 좀 뺍니다. 빼면 몸이 내려가겠죠. 이거는 편심 등장 수축이고 다시 몸을 올린다는 것은 트라이셉스의 힘을 더 주어서 수축을 동심 등장 수축을 하면서 몸을 세우는 거겠죠. 몸을 더 일으키는 거겠죠. 이 운동이 반복이 됩니다. 트라이셉스 하나가 등척 수축, 그다음에 편심 등장 수축, 동심 등장 수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팔굽혀펴기의 역학입니다. 골격 근육의 수축을 할 때 그 속도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바이셉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내 바이셉스의 최대 장력이 최대 수축력이 10kg이다 라는 가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이셉스는 10kg로 최대로 수축을 하고 있을 때 내 손에 10kg짜리 아령이 들리면은
바이셉스는 길어지지도 않고 짧아지지도 않겠죠. 이때 상태는 등척 수축의 상태이고 속도는 0, Y축이 0인 요 지점입니다. 만약에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면 가장 빠른 속도로 단축이 일어나겠죠. 숄트닝이 일어나겠죠. 이거는 로드가 0일 때 최대 속도에 해당되는 이 지점입니다. 자, 손에 1km, 2km, 3km, 4km에서 10km까지 갈 때까지는 동심 등장 수축이 일어나지만은 이때 속도는 부하량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느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늘어나는 경우에는 랭트닝, 편심 등장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예쁜 곡선이 일어나지 않고 부하가 증가되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근육이 수축을 통해서 외부의 한 일이나 일유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그 장력으로 얼만큼의 길이를 변화시켰냐가 일이면은 일율은 거기에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식으로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파워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워라는 건 일율이라는 거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고, 다시 얘기하면은 힘, 장력 곱하기 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은 X축과 Y축을 곱한 면적이 가장 넓은 게 많은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 빨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빨간 그래프는 의미가, 이게 만약에 바이셉스라면은 10kg 또는 9kg짜리 장력을 해가지고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보다는 3kg 또는 4kg의 장력을 가지고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만약에 내 최대 장력이 상원 이두근의 최대 장력이 10kg라면은 27kg짜리 무게 벽돌을 1m를 올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3kg씩 나누어서 9번에 올리는 것이 9kg로 좀 더 무겁게 해서 3번으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시 말해서 더 일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률은 하나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근육을 사용해서 여러 개가 각각의 30%의 장력만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귀결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골격근의 능동 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차다리 주기를 돌리면서 발생하는 파워 스트로크에서 나오는 장력이죠. 이 장력은 최대 장력이 근절의 길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길이와 장력과의 관계, 아래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절이 만약에 2마이크론이라면은 이 근육은, 이 근섬유는 최대 장력을 발휘합니다. 운동 명령이 최대한 오고 칼슘이 충분하게 세포질내에 올라가 있고 ATP가 충분하다면은 모든 미오신 머리와 액틴은 결합을 하면서 파워 스트로크를 합니다. 그러면 최대 장력이 나오겠죠. 반면에 근절이 조금만 더 길어진다면은 2마이크론보다 더 길어진다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파워 스트로크에 참여하고 있는 액틴과 미오신 결합이 개수가 줄어듭니다. 시작에서 자, 출발하고 땅 했을 때 나오는 최대 장력이 B에서 C 구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 길이는, 근절의 길이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최대 장력은 짧아져서 근절의 길이가 3.6 마이크론이 되면은 수축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오신 헤드와 액틴이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력이 0이 됩니다. 또 반면에 근육이 짧아진 근절이 짧아진 상태에서 최대 운동 명령이 갔을 경우에는 파워 스트로크에 참여하고 있는 액틴 미오신 결합은 숫자는 충분하지만 길이가 짧아지면서 가는 섬유 길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B에서 A 구간이고요. 또 A 구간 1.6 마이크론 이하로 짧아지게 되면은 굵은 섬유와 지판이
부딪히면서 급격하게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운동 명령이 근섬유에 갔을 때 그 근섬유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장력은 근절의 길이와도 관계가 있는데 최적의 길이 옵티멀 랭스 LO 2마이크론 정도에서는 2마이크론 전후에서는 그 힘이 최대로 나오지만 그 근절이 점점 더 길어지면 줄어들고 그다음에 점점 더 짧아지면은 가는 섬유의 충돌, 굵은 섬유의 충돌로 인해서 급격하게 장력이 줄어듭니다. 준비했다가 땅 했을 때 최대 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최대 장력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최적의 길이가 선택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림의 D 지점에서 최대 장력, 능동 수축의 최대 장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D 지점보다 더 길어진다면, 근절이 더 길어진다면은 능동 수축은 최대 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거의 0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근절 길이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또 다른 장력이 생깁니다. 수동 장력입니다. 이 장력은 티틴을 비롯한 결체 조직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티틴의 탄성력이죠. 이 탄성 복원력에 의해서 생긴 것을 수동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옵티멀 랭스일 때, 최적 길이일 때 수동 장력은 거의 0인데 반면에 근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절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수동 장력은 점점 커지다가 그 다음에 근절의 길이가 옵티멈 랭스의 2배에 달하면은 즉 4마이크론에 가까워지면은 거의 모든 장력이 수동 장력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완 팔 근육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 플렉션 시키는 거는 바이셉스고 익스텐션 시키는 거는 트라이셉스죠. 만약에 팔꿈치를 굽히면은 트라이셉스는 수동 장력이 생깁니다. 능동 수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동 장력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팔을 펴면은 바이셉스는 능동 수축은 하질 않지만 능동 장력은 없어지만 수동 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장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능동 장력과 수동 장력의 요소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운동선수들이 준비 자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00m 달리기 바로 직전에 운동선수들이 스프린터들이 준비 자세를 취하게 되죠. 이때 자기 근육의 길이에 맞게 무릎의 각도를 조절하고 고관절의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신호에 의해서 최대 명령에 의해서 최대 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제 스포츠 승리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이런 수동 장력은 등척 수축을 할 때냐, 등장 수축을 할 때냐에도 영향을 줍니다. 등척 수축을 할 때는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수동 장력이라는 것은 생기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등척 수축의 최대 장력은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잠복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등장 수축은 맨 처음에 길이 변화에 의해서 수동 장력이 발생한 수동 장력을 컴펜세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최대 장력까지 이루기 때문에 등장 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최대 장력은 상당히 잠복 기간을 두고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외부의 운동은 지렛대 효과를 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근육에다가 장력을 부하를 걸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의 수축은 골격, 관절을 통해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지렛대 효과는 위로 당기는 힘이 지렛목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부하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완근 같은 경우에는 이두근 같은 경우에
척골에 붙어 있는 게 팔꿈치랑 손목 사이에 한 7분의 1 지점에 붙어 있게 되죠. 전체 길이가 35cm면은 한 5cm 정도 되는 부분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기는 힘은 손실을 보고 또 손실을 보는 대신에 움직이는 속도는 훨씬 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 당기는 근육이 이두근이 35kg의 힘을 발휘한다면은 최종적으로 손끝에서 나오는 힘은 5kg 정도로 7분의 1로 줄어들고, 반면에 1cm를 당기게 되면은 손목에 움직이는 거는 7cm, 단위 시간당 7cm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완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힘은 7분의 1로 줄어들지만 속도는 7배가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어떻게 외부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운동을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면서 운동을 수정을 해 나가겠죠.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각신경에 의한 운동 조절 기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육 내에 이런 근육이 지금 잘 수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방추이고 두 번째는 골지건기관입니다. 먼저 근방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육 내에는 근방추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추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근방추의 안에 있는 근섬유는 방추 속 근섬유, 그 다음에 방추 밖에 있는 근섬유는 방추 밖 근섬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축에 나오는 장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방추 밖 근섬유, 익스트라퓨잘 머슬 파이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근방추와 근방추 안에 있는 근섬유는 감마 운동신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방추 밖 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알파 운동신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죠. 방추 속의 근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 하단에서 보는 것 같이 핵 주머니 섬유와 핵 사슬 섬유가 있습니다. 뉴클리어 백, 그리고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가 있죠. 방추는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했습니다. 센서라면은 감각신경이 들어가야겠죠. 근육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은 1, 2, 3, 4형으로 나뉩니다. 이 감각신경 중에 1형 감각신경이 이 두 개 핵주머니 섬유와 핵사슬 섬유에 공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형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핵사슬 섬유에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그림을 보면 방추 속 근육을 표현을 하고 방추 밖 근육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방추 밖 근육에는 모터 뉴런은 알파 모터 뉴런이 들어가 있죠. 방추 속에는 감마 모터 뉴런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근육에 감각신경이 1, 2, 3, 4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A와 2형 감각신경이 방추 속 근육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의 그림은 좀 더 실제에 가깝게 그린 그림이죠. 방추 밖 근육이 훨씬 더 많죠. 진짜 장력을 만들어내는 근육이고, 방추는 근육 내에 감각, 감지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 근섬유가, 방추 속 근섬유는 한 10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 감각신경이 분포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추는 정적 반응을 감지하는 센스와 동적 반응을 감지하는 센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길어졌음을 알리는 신호로 수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동적 반응이라는 것은 근육의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지는 않지만은 근육의 반응의 속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또는 움직임이 끝나는 그 순간, 그렇게 변화의 속도에 반응하는 걸 동적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자, 정적 반응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감각신경은 1형, 2형 신경이 모두 다 작용합니다. 반면에 동적 반응은 1형 신경이 2형 신경보다 좀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1형 감각신경과 2형 감각신경을 통해서 근육의 길이를 또는 길이의 변화를 감지해서 중추신경으로 올리면 중추신경에서는 그게 적당한지를 감지해서 알파 모터 뉴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근육의 장력을 조절합니다. 강추가 있으면은 근육이 훨씬 더 부드럽게, 완전 강축이 일어난 상태로 부드럽게 운동 수축이 일어나는 반면에, 감각신경이 제거되면, 방추가 제거되면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격동한 절키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방추라는 센서의 관리도 중요하겠죠. 항상 탱탱하게 잘 감지할 수 있도록 민감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민감도 조정에 관련된 것을 알파, 감마, 운동신경 공동 활성으로 설명합니다. 자, 아래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손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두근이, 팔꿈치가 펴지면서 이두근이 신장이 된다면은 신장됨에 따라서 방추에서 나오는 신호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진 신호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딱딱 나오던 게 딱딱딱딱딱딱 하고 감각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두근이 수축을 해서 공을 위로 드는 상태, 기준선보다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더 짧아지게 되면 방추는 쭈글쭈글해집니다. 오른쪽 그림의 가운데서 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방추가 쭈글쭈글해지면서 감각 신호는 적게 나옵니다. 자, 이 위치에서 다시 기준선으로 내려오는 익스텐션을 한다면은 감각 신호가 잘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방추 자체가 쭈글쭈글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겨지면서 나오는 신호가 나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 이두근이 수축을 한다는 이 얘기는 알파 모터 뉴런에 의해서 장력이 발생하는데, 이 장력이 발생할 때 방추 안에 있는 방추 속 근육을 수축시키는 감마 모터 뉴런도 동시에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파 감마 공동 활성화라고 합니다. 이 알파 감마 공동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수축되어 있는 이 이두근의 상황에서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방추가 수축이 되면서 다시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로 늘어나는 신장에도 위 A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맨 위에 그림에서 기준선에서 15도만큼 내려갈 때 따다다다 하고 나왔으면은, C번 그림에서 이렇게 굽어진 상태에서 15도를 다시 내릴 때도 따다다다 하는 똑같 양의 감각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알파 감마 공동 활성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육 회로로도 설명이 되어 있죠. 운동신경 운동 명령은 알파와 감마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동 명령이 일어나온다. 그래서 알파 운동신경을 통해서 방추 외 근육이, 방추 밖 근육이 수축을 할 때 감마 모터 뉴런에 의해서 방추 속에 있는 근육도 수축을 해서 그 방추의 감각 신호들을 민감한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격근의 두 번째 감각은 골지 건기관에서 형성이 됩니다. 골지 건기관은 장력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방추는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는 것이고 골지 건기관은 근육의 장력을 감지합니다. 근육이 뼈에 붙는 건에 있기 때문에 골지 건기관이라고 그러고 근육의 감각신경 1B형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1A 감각신경은 방추 감각신호라고 그랬죠. 네, 1B 감각신경은 골지 건기관에 붙어 있습니다. 골지 건기관이 감지하는 장력은 그 장력이 수동적인 장력이건 아니면 능동적인 장력이건 상관없이 다 반응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근육에서 이완되어 있는 근육에서 지금 야들야들한 근육이죠. 이것을 추를 매달아서 당겨도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근육 자체가 수축을 해가지고 장력이 발생해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저 골지 건기관에 미치는 장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신경들이 근육 자체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길어지는 신호에 맞춰서 나오는 방추 신호는 근육이 길어지면은 근육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알파 모터 뉴런을 명령을 해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겠죠. 이 얘기는 근육이 늘어나면 방추에서는 신호가 나오고 감각 신호가 나오고 그 감각 신호는 알파 모터 뉴런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양성 대목임이죠. 이거는 무릎 반사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파텔라 텐던을 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면은 순식간에 그 쿼드리세스에 있는 방추가 늘어나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신호가 척추에 전달되면은 즉각적으로 알파모터 뉴런을 액티베이션 활성화시켜 가지고 쿼드리셉스를 수축을 시켜 가지고 다리를 들게 됩니다. 반면에 장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장력이 너무 크게 발생하면은 텐던이 뜯어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파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육의 수축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근육을 보호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장력이 발생해서 골지 건기관에서 나오는 신호가 나오면 알파모터 뉴런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음성 되먹임 쪽으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완근에서 바이셉스와 트라이셉스를 생각을 하면은 바이셉스가 수축을 할 때 트라이셉스는 수동적인 장력이 생기죠. 이게 골지 건기관에 연결이 돼서 신호가 가면은 바이셉스가 수축을 할 때 트라이셉스는 수축하지 않고 오히려 이완을 시키는 게 수축을 안 하는 게 트라이셉스를 보호하는 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근육에 분포하고 있는 감각신경들은 길이 변화를 감지하고 장력을 감지해서 내가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또 적절한 포지션에 근육이 놓여 있는가를 감지를 하고 또 적절한 장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근육의 기능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한다든지 근육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통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육에는 감각신경이 1형, 2형, 3형, 4형이 분포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근방추와 골지 건기관에 1형, 2형 감각 신경이 분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형, 4형은 통증에 관련된 감각신경입니다. 이 감각신경들은 근육에서 방출하는 또 근육 주변에 있는 물질 또는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해서 통증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표에 있는 통증 유발 인자들은 직접적으로 근육을 수축했을 때 3형, 4형 감각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물질들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기계 자극, 핀치, 꼬집거나 ATP,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아연, 프로톤 또는 애시드, 하이퍼토닉 셀린, 브래디키닌,
세로토닌, PGE2, 너브 그로스 팩터, 글루타민 이런 물질들은 근육 내의 해당 통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3형 또는 4형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것이 통증이다라는 감각 신호를 생성해냅니다. 자, 이 안에 랙틱 애시드는 빠져 있죠. 자, 예전에는 젖산이 근육통의 원인으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증거는 근육 내에 쌓이는 젖산은 운동이 끝난 바로 직후에 가장 높은 농도로 쌓이지만 그때는 통증이 보통 없습니다. 근육통은 보통 그 다음날 통증이 나는데 이때는 몸에서 이미 젖산을 다 처리한 후로 젖산이 농도가 높지 않은 때 근육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젖산을 생성하지 못하는 유전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맥가들 디지즈에 걸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보통 근육통이 발생합니다. 젖산은 근육통의 원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 근육 내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근육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아주 1차적인 근육 통증 물질 원인이 있다면은 또 다른 근육 통증 기전으로는 신경원성 염증,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육 내에 분포하고 있는 감각신경은 특히 통증을 매개하는 감각신경은 그 말단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근육 내에 염증이 있거나 근막에 염증이 있으면은 그 염증에 의해서 통증 감각신경의 말단에서 서브스탄스 P가 나오고 이 서브스탄스 P는 주변의 염증 반응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경원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통증 메커니즘으로는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에 의해서 되는 중추 신경계 민감화 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신경 뉴런이 관여를 합니다. 이 WDR 뉴런이 어떤 이유든 간에 민감화돼 가지고 아주 센시티브한 상태로 존재한다면은 통증이 오면 통증으로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고 통증이 아닌 신호도 통각 신호인 것처럼 전환해서 고위중추로 전달해서 별것도 아닌 감각에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기전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근육에 분포하고 있는 골격 근육에 분포하고 있는 감각신경까지 설명하면서 골격근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장 근육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